내 자녀는 왜 나에게만 차가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전화기를 손에 쥐고도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는 순간 말입니다. 통화 버튼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버튼 하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눌러야 연결되는 것처럼요. 지금 전화하면 귀찮아할까? 바쁘다고 끊으면 나는 또 서운해질 텐데 괜히 한마디 했다가 오늘 하루가 통째로 무너질까? 그러다 결국 전화를 못합니다. 전화 대신 메신저 창을 열어놓고 잘 지내? 별일 없지만 쓰다가 지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달래죠. 그래, 바쁘겠지. 나도 참아야지. 그런데요, 참는 게 늘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참는 마음은 밖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조금씩 소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의 이름은 대개 하나입니다. 서운함. 그 서운함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이제 너 왜로 시작할 때 길게 설명하던 아이가 이젠 응, 알았어. 나중에로 말을 끝낼 때. 그런데 더 아픈 건 자녀가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의 온도가 낮아진 것뿐인데 그 낮아진 온도가 부모의 마음을 아주 오래 얼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담이 되었나?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나? 여기서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자녀가 미운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자리 하나가 사라질까 두려운 겁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참 이상합니다.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도 어딘가에서는 나도 그 아이 삶에 여전히 들어가 있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차가워질수록 부모 마음은 두 갈래로 흔들립니다. 한쪽에서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해해야지.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한테는 좀 따뜻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그 두 마음이 부딪힐 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대개 자녀를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마음이 닫힌 자리를 보호하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뜻을 남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큰 사건보다 작은 습관에서 더 쉽게 무너진다. 그리고 그 습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말의 습관입니다. 말은 늘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사소한 말로 살아나기도 하고 사소한 말로 조용히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차갑게 느껴질 때 부모가 먼저 멈춰야 할 말 7가지를 현실에서 있을 법한 대화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바꾸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그 힘을 아주 조금만 내려놓아 보셔도 좋습니다.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세요. 내가 오늘 바꾸고 싶은 것은 자녀의 태도가 아니라 바로 내 말의 결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와 연결되는 길을 배우겠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멈춰야 할 말은 자녀에게 질문처럼 보이지만 비난처럼 들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차갑니? 그 차가움은 꼭 큰 말이나 싸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지요. 아주 짧은 한마디, 아주 건조한 끝맺음, 그 작은 온도 차이 하나로도 부모 마음은 금세 쓸쓸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전엔 엄마, 나 지금 가는 길이야라고 말하던 아이가 이제 너, 나 가 하고 끊습니다. 예전엔 아빠, 오늘 좀 힘들었어 하며 길게 털어놓던 아이가 이젠 응, 알았어로 끝냅니다.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요즘 애들은 원래 이렇게 건조한가? 하지만요, 그 질문 뒤에는 더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내게 마음이 떠난 건 아닐까? 혹시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부모는 본능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질수록 말은 점점 더 직선으로 튀어나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차갑니? 엄마 아빠한테는 왜 그렇게 말해? 나한테만 왜 이렇게? 겉으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자녀 귀에는 비난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차갑다. 너는 나에게 무심하다. 너는 잘못하고 있다. 자녀는 그 결론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에게 너는 이래라는 평가를 받는 순간 말보다 먼저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말투가 왜 그래? 라고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부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녀가 받습니다. 부모가 받았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자 자녀는 응, 그냥 뭐 라고 대답합니다. 부모가 밥은 먹었어 라고 물으니 자녀는 응, 먹었어 라고 합니다. 부모가 목소리가 왜 그래? 피곤해 라고 물자 자녀는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부모도 걱정해서 묻는 거고 자녀도 그냥 피곤한 거니까요. 그런데 부모 마음에 서운함이 슬쩍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답이 짧을수록 부모는 더 길게 묻고 싶어집니다. 그 길게 묻는 질문이 그대로 추궁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내가 피곤한 건 알겠는데 요즘 통화하면 내가 너무 차갑다 라고 하니 자녀는 차갑긴 그냥 피곤하다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니 엄마한테 말투가 왜 그래? 라고 살짝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자녀는 아 됐어. 나 진짜 바쁘거든. 하며 전화를 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모는 더 서운해집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말이 나랑 말하기 싫다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봐라. 또 끊지. 너 진짜 너무한다. 그러면 자녀는 엄마,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그리고는 전화가 끊깁니다. 그렇게 대화는 중단됩니다. 부모는 손에 전화기를 쥔 채로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날 피하지? 그런데 자녀 쪽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자녀는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감정 평가를 받고 있구나. 내가 피곤하다고 했는데도 내 상태를 존중받지 못하네. 이 대화는 결국 내가 잘못했다는 결론으로 가겠구나. 사람은 평가를 받는 순간 가장 먼저 방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어가 시작되면 말투가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고운 말투를 유지하기 어려운 건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 반응입니다. 특히 바쁜 시간, 지친 상태, 업무 중이거나 이동 중일 때는 더 그렇지요.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걱정돼서 그런 거야. 하지만 자녀는 이렇게 느낍니다. 걱정이 아니라 또 혼나겠구나. 이 차이가 관계를 얼려버립니다. 부모는 연결하고 싶은데 자녀는 그 연결이 책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자녀는 학습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결국 내가 불편해진다. 그러니 더 짧게 말하고 빨리 끝내야 한다. 그러면 부모는 다시 느낍니다. 더 차가워졌다. 그래서 더 묻습니다. 왜 그렇게 차갑니? 그리고 이 반복이 관계의 얼음을 점점 두껍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모가 정말 묻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부모가 진짜로 묻고 싶은 건 너 괜찮니? 요즘 많이 힘드니? 내가 너에게 부담이 되었니? 내가 너를 힘들게 한 건 아니니? 그런데 마음이 불안할수록 말은 그 불안을 숨기려고 더 강해집니다. 괜찮니? 라고 말하면 내가 약해 보일까봐, 그리워라고 말하면 내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보일까봐, 그래서 대신 차갑다고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녀는 부모의 불안을 비난으로 듣습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말의 칼날을 경계했습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말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말은 상대를 고치지 못하고 관계의 공기를 먼저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자녀의 말투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말의 칼날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꿔 말해보면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떤 말이 좋을까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평가 대신 관찰, 추궁 대신 배려, 비난 대신 안전. 예를 들어 이렇게요. 요즘 내 목소리가 좀 지쳐 보여서 걱정이 됐어. 이 말에는 평가가 없습니다. 차갑다가 아니라 지쳐 보인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통화 길게 못해도 괜찮아. 그냥 안부만 듣고 싶었어. 이 말은 자녀에게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녀는 긴 대화라는 숙제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힘든 날이면 짧아도 괜찮아. 이 말은 자녀에게 안전을 줍니다. 짧게 말해도 괜찮다는 허락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더 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무심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쳐 보이면 마음이 쓰여. 이 한 문장이 들어가면 자녀는 비난이 아니라 관심을 듣게 됩니다. 사실 자녀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첫 10초입니다. 첫 10초에 너 요즘 왜 이렇게 차갑니? 부모가 이렇게 시작하면 자녀는 그 순간 이미 방어를 켭니다. 하지만 바쁘지? 길게 안 해. 그냥 내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시작하면 자녀는 마음속에서
아, 오늘은 덜 힘들겠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때부터 말투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평가하러 왔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러 왔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 신호 하나가 관계를 다시 데웁니다. 자녀가 차가워진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가 차가워진 건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삶이 버거워서일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고 회사에서 평가받고 돈 걱정을 하고 인간관계에 지치고 집에 와서도 쉼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견디는 자녀에게 부모의 전화는 때로 힘이 되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자녀를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그 버거움을 덜어주는 말입니다. 이제 잠깐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온도를 한 단계만 낮춰봅니다. 따뜻함은 뜨거움이 아닙니다. 뜨거움은 상대를 데이게 합니다. 따뜻함은 상대가 머물게 합니다.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속으로 말합니다. 따뜻하게. 입으로 내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부드럽게. 한 번 더 들이마시며 따뜻하게 내쉬며 부드럽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멈춰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더 닿게 만드는 말. 부모의 사랑이 청구서처럼 들리게 만드는 말. 바로 내가 너를 키워줬잖아 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이 자녀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리는지,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살릴 수 있는 말은 무엇인지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키워줬다는 말은 억울함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자녀가 차갑게 느껴질 때 부모가 무심코 던지기 쉬운 비난의 말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자녀에게는 평가처럼 들리고, 평가를 느낀 순간 사람은 방어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런데요, 비난의 말보다 더 오래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던지면 자녀의 마음속에 빛처럼 남아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내가 너를 키워줬잖아 입니다. 부모에게 이 말은 억울함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이 정도도 안 해주니? 라는 마음의 외침이지요. 하지만 자녀에게는 이 말이 사랑의 청구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원래 대가를 바라지 않는데 관계가 서운해질수록 사랑이 증명이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마음이 쌓일수록 부모는 받고 싶어집니다. 고마움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받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받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내가 너를 키워줬잖아로 나오면 자녀는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먼저 무거움을 느낍니다. 이런 장면 너무 자주 벌어집니다. 부모는 요즘 내가 너무 무심하다 라고 툭 던지듯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무심한 거 아니고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정신이 없어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지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바로 엄마, 나 진짜 바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앞서는 부모는 대뜸 그래,
내가 너 키워준 게 아깝다. 라고 말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자녀는 순간 서운하면서 놀란 마음에 엄마는 왜 그렇게 말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니, 사실이잖아.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 대화에서 부모는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판결을 듣는 기분이 됩니다. 너는 불효다. 너는 고마움을 모른다. 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자녀는 그 마음을 금방 알아버립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빚으로 받았구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죄책감이 아니라 거리가 생깁니다. 자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해도 부족하겠구나. 전화해도 또 혼나겠구나. 연락하면 더 힘들어지겠구나. 내가 엄마한테 연락하는 건 이제 사랑이 아니라 숙제구나. 여기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모에게 다가가면 내가 더 무너진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더 줄이게 됩니다. 연락을 줄이고, 대화를 짧게 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은 숨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보고 또 서운해집니다. 봐라. 더 무심해졌다. 그래서 더 강한 말을 꺼냅니다. 내가 너를 키워줬잖아. 이렇게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사랑에서 회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가정에서 가장 슬픈 건 사랑이 계산이 되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달라. 그 시간의 무게를 인정해달라. 나도 누군가에게는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말하지만 자녀는 그 인정 요구를 빚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런 때에 방어가 올라옵니다. 그럼 나는 평생 갚아야 해? 이 한마디가 나오면 부모는 더 아파집니다. 부모는 사랑을 말했는데 자녀는 빚으로 받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세대의 언어 차이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헌신으로 표현했고 자녀는 사랑을 존중으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말로 사랑을 말하지만 자녀는 내가 지금 힘든 나를 이해받는가로 사랑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언어가 자녀에게는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가족 관계에서조차 은혜를 내세우는 순간 덕이 상한다고 보았습니다. 덕은 조용할수록 오래간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한 사랑을 입 밖에 꺼내 증명하려는 순간 사랑은 순수함을 잃고 거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원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서운해질수록 사랑을 증명받고 싶어지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사랑을 인정받고 싶은가? 둘 다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사랑은 연결을 만들고 인정 욕구는 계산을 만듭니다. 내가 너를 키워줬잖아를 내려놓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헌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현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자녀에게 숙제가 되지 않게 가볍게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내가 요즘 외로워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이 말은 청구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이 말은
검사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 채워줄 필요는 없어. 다만 한 번씩 떠올려주면 고맙지. 이 말은 부담이 아니라 여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문장만 더 붙이면 자녀의 마음이 훨씬 덜 무거워집니다. 바쁘면 못해도 괜찮아. 오늘은 그냥 내 목소리만 듣고 싶었어. 이 한 문장이 자녀에게 숨통을 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은 서운함입니다. 그런데 서운함은 표현하는 순간 자녀에게는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그대로 던지지 말고 서운함의 아래에 있는 진짜 감정을 꺼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운함 아래에는 종종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무심해? 대신 내가 요즘 좀 외로웠어. 내가 너를 키워줬잖아. 대신 내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놓여. 이렇게 바꾸는 순간 자녀는 빚을 느끼기보다 관계를 느낍니다. 자녀는 빚이 아니라 연결을 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빚의 언어를 내려놓으면 자녀는 다시 사람의 언어로 돌아옵니다. 사랑은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잠깐 가슴 한가운데를 느껴봅니다. 서운함은 사랑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있는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사랑은 청구서가 되면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진 사랑은 자녀를 붙잡기보다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숨을 천천히 내쉬며 이 문장을 마음속에 놓아봅니다. 나는 오늘 사랑을 가볍게 둔다. 한 번 더 내쉬며 가볍게 두어야 오래 간다. 들이마시며 내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겠다. 내쉬며 내 사랑을 편안하게 두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멈춰야 할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던지는 말 중에는 사랑과 걱정이 섞여 있지만 자녀의 자존심을 가장 크게 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면 너 나중에 후회해. 내가 살아보니까 다 보여. 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왜 조언이 아니라 불신으로 들리는지, 그리고 자녀가 마음을 닫지 않으면서도 부모가 걱정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대부분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와 함께 쌓인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가 무언가를 선택하려 할 때 부모 마음은 먼저 불안해집니다. 자녀가 넘어질까봐, 고생할까봐, 돌아오며 울까봐. 부모는 그 불안을 줄이고 싶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조언이 예언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후회한다. 그 선택은 틀렸다. 나중에 고생한다. 부모는 걱정을 말했는데 자녀는 불신을 듣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말했는데 자녀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공기는 그 순간부터 묘하게 굳어집니다. 자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나 이번에 이직할까 고민 중이야. 라고 했을 때 부모는 거기 불안정하다며 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직 결정은 아니고 그냥 고민 중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부모는 걱정되는 마음에 내가 살아보니까 다 보여. 너 나중에 후회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엄마는 맨날 내 선택을 못 믿어. 라고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부모는 못 믿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 걱정이 나한텐 압박이야 라고 말하며 대화가 끊겨버립니다. 이 대화에서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해주면 아이가 덜 고생하겠지. 내가 막아주면 아이가 더 안전하겠지. 하지만 자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 고민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려버리네.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실패한 사람 취급이네. 나는 도움 받으러 왔다가 자존심만 잃고 가네. 자녀에게는 지금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편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너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은 자녀에게서 그 편을 빼앗아 갑니다. 왜 이런 말이 그렇게 깊이 박힐까요? 자녀의 귀에는 그 문장이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너는 제대로 판단 못한다. 너는 나 없으면 위험하다. 부모가 의도한 의미와는 다르게 자녀는 능력이 아니라 존재를 평가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자녀는 이미 밖에서 충분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평가받고, 성과로 평가받고, 비교로 평가받고, 성취로 평가받고, 그런데 집에 와서도 부모에게서까지 평가를 받는 순간, 자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조차 안전하지 않네. 그래서 자녀는 선택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고민을 말하지 말자. 결정하고 나서 말하자. 아니면 아예 말하지 말자.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는 더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부모는 연결하려고 조언했는데 조언이 오히려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지요. 부모는 아이를 지키려 했고 자녀는 자기를 지키려 합니다. 서로 지키려는데 왜 이렇게 멀어질까요?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지키려 하고 자녀는 자기의 존엄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걱정이 진심일수록 말이 더 세지기 쉬운데 그 세진 말이 자녀의 존엄을 건드립니다. 그 순간 자녀는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통제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이끄는 법으로 다그침보다 살핌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채찍이 아니라 기댈 곳이 있을 때 더 바르게 섭니다. 부모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흔들릴 때 더 강하게 붙잡으며 자녀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녀가 흔들릴 때 여기는 안전해라는 자리가 있으며 자녀는 오히려 중심을 찾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정답을 찾도록 숨 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자녀의 마음을 검사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들어보고 싶어. 이 말은 자녀에게 너를 평가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판단 대신 구체적인 우려를 조심스럽게 나누는 말입니다. 내 선택을 존중해. 다만 내가 걱정되는 포인트는 이런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존중이 먼저 나오고 우려는 뒤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가장 큰 안전을 주는 한 문장입니다. 결정은 내가 해. 나는 내 편이야. 이 문장을 들으면 자녀의 어깨가 조금 내려갑니다. 내가 실패해도 여기서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가 덧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면 내 경험을 조용히 들려줄까?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 이 말은 부모의 경험을 무기가 아니라 선물로 만들어줍니다. 자녀는 통제를 싫어하지만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험을 말하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 혹시 조언을 원해? 아니면 그냥 들어주길 원해? 이 질문 하나로 대화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내가 선택권을 가졌네라고 느끼고 선택권이 생기는 순간 방어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의 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누군가를 고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한 번만 내려놓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고치려는 순간 사랑이 급해집니다. 급해진 사랑은 말을 거칠게 만듭니다. 숨을 코로 들이마시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오늘 판단보다 경청을 선택한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한 번 들이마시며 경청, 내쉬며 살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멈춰야 할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겉보기에는 그냥 한마디 단정일 뿐인데 자녀에게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낙인이 되어 가장 오래 남기도 합니다. 너는 원래 그래. 왜 이 말이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지, 그리고 부모가 서운함을 표현하면서도 자녀를 규정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원래 그래. 이 말은 짧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오래 흔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자녀의 현재 행동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의 정체성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지적하면 그 행동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면 그 사람은 나는 원래 그렇다는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원래 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서운함을 풀기보다 자녀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 남는 낙인 같은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너는 원래 무심해. 너는 원래 이기적이야. 너는 원래 고마운 줄 몰라. 부모는 이 말을 할 때 대개 큰 악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답답함, 서운함, 외로움이 섞인 감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너는 변할 수 없다. 너는 원래 부족하다. 너는 내 기대를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자녀의 마음을 더 빠르게 닫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왜 연락을 이렇게 안 해 하면 자녀는 요즘 정신이 없었어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너는 원래 그래. 무심한 애야. 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나 무심한 거 아니거든 라고 대답합니다. 부모는 아니야.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자녀는 엄마는 항상 나를 그렇게 규정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나를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시작하려 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나도 엄마 생각 안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부모가 원래 너는 그래라는 말을 꺼낸 순간 자녀는 깨닫습니다. 내 설명은 소용없겠구나. 엄마는 이미 결론을 내렸구나. 사람은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화를 멈추고 거리를 선택합니다.
자녀는 말합니다. 알겠어. 그래. 내가 원래 그런가 보다. 이제 됐지.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대개 연락이 줄어듭니다. 부모는 그걸 보고 또 말합니다. 봐라. 너는 원래 그렇다니까. 이렇게 관계는 서로의 상처를 증명하는 방향으로 굳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왜 부모는 원래라는 말을 꺼낼까요? 부모가 원래라는 단어를 꺼낼 때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서운해서 그 서운함을 설명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나는 계속 기다렸고, 나는 계속 참았고, 나는 계속 혼자였고, 너는 늘 그랬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 마음이 잠깐 편해집니다. 내 서운함이 정당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관계는 좁아집니다. 누군가를 규정하는 말은 내 마음을 잠깐 편하게 하는 대신 상대의 마음에 도망갈 출구를 만들어줍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사람을 함부로 단정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단정은 이해를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사정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를 더 줄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행동을 말하되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다. 서운함을 말하되 낙인을 찍지 않는다. 요즘 연락이 뜸해서 내가 좀 서운했어. 이 말은 너는 무심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서운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무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허전했어. 이 말은 자녀의 존재를 평가하지 않고 내 감정을 고백합니다. 다음엔 짧게라도 안부 한 번만 부탁할게. 이 말은 비난이 아니라 작은 부탁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한 문장을 더 얹으면 대화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바쁜 건 알아. 그래도 내가 가끔은 내 소식이 그리워. 이 문장은 자녀에게 숙제가 아니라 그리움을 전달합니다. 자녀는 그리움에는 마음이 움직이지만 낙인에는 마음이 다칩니다. 부모가 원래라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은 대개 이런 마음입니다. 왜 늘 이래? 왜 항상 이래? 또 이러네. 그때 입을 다물고 단어 하나만 바꿔보세요. 원래 대신 요즘. 너는 원래 그래 대신. 요즘 연락이 뜸하네. 너는 원래 무심해 대신. 요즘 내가 좀 허전하더라. 너는 원래 이기적이야 대신. 요즘은 서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가두지 않습니다. 상황만 말합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도 열릴 여지가 생깁니다. 이제 잠깐 숨을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자녀를 규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봐 줘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규정하는 말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대신 관계를 좁게 만듭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느껴봅니다.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연결임을 떠올려 봅니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오늘 내 자녀를 다시 본다. 한 번 더 내쉬며 어제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의 자녀를 들이마시며 다시 본다. 내쉬며 새롭게 본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멈춰야 할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세대 차이에서 자주 나오고 자녀에게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내가 뭘 알아? 세상 살아봐야 알아.
왜 이 말이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지, 그리고 부모가 지혜를 전하면서도 자녀를 낮추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가치관이 다릅니다. 부모가 자란 시대에는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고, 참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었고, 말을 줄이는 것이 예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는 시대는 다릅니다. 표현을 해야 살아남고, 속도를 맞춰야 뒤처지지 않고, 정보가 너무 많아 결정 하나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보아도 부모 눈에는 자녀가 철없어 보이고, 자녀 눈에는 부모가 답답해 보입니다. 그 차이가 커질수록 부모는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뭘 알아? 세상 살아봐야 알지. 너는 아직 멀었어.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과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만 자녀 귀에는 존중 없음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존중이 없는 대화는 금방 끊깁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그건 요즘은 이렇게 해. 그러면 부모는 내가 뭘 알아? 내가 더 오래 살았다. 자녀는 아니, 오래 산 게 다는 아니잖아. 그러면 부모는 말 대꾸 좀 하지 마.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자녀는 그럼 나랑 대화하지 말자는 거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녀가 상처받는 건 부모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상처받는 건 대화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내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네. 나는 어른 앞에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네. 그럼 나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하네. 자녀는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충돌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연결도 줄어듭니다. 부모는 그걸 보고 또 서운해집니다. 요즘 애들은 말을 안 해. 그런데 자녀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알아라는 말을 들으면 자녀는 마음을 접습니다. 부모는 현실을 말했지만 자녀는 무시를 듣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관계를 끊게 만들까요? 바로 존중의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알아? 라는 말은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말이 가진 숨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는 아직 자격이 없다. 너의 생각은 미숙하다. 내가 위고 너는 아래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승부가 됩니다. 자녀는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산 게 다는 아니잖아. 같은 말이 나오고 부모는 말 대꾸하지 마로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녀는 결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대충 맞장구 치자. 내 얘기는 하지 말자. 대화하면 피곤해지니까 거리를 두자. 부모는 그 거리를 보며 또 말합니다. 봐라.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 하지만 그 시작은 대화에서 존중이 빠진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산 지혜는 존귀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가정은 승부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이 말은 집에서만큼은 누가 더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중요하게 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경험은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자녀의 입을 닫게 한다면 그 지혜는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배우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 자녀는 말할 공간을 얻는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구나.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이 말은 틀렸다가 아니라 이해하려 한다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 이 말은 자녀를 아래로 두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선생님 자리를 잠깐 내어줍니다. 나는 내 방식이 익숙한데 너의 방식도 배워보고 싶다. 이 말은 승부가 아니라 공존의 문장입니다. 여기에 아주 짧게 부모의 마음을 덧붙이면 더 좋습니다. 내가 너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익숙한 방식이 있어서 그래. 내 얘기도 듣고 싶어. 이 한 문장이 들어가면 자녀는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하고 느낍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으며 순간적으로 말대꾸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말대꾸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설명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말대꾸하지 마 대신. 그래, 내 입장은 뭐야? 설명해봐. 부모가 이 한 문장만 이렇게 바꿔도 대화는 싸움에서 대화로 돌아옵니다. 자녀는 이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말하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날수록 어쩌면 배울 것이 더 많아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은행도 앱으로 하고 병원 예약도 모바일로 하고 일도 돈도 관계도 예전 방식으로만 풀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조금만 유연해지면 자녀는 그 유연함을 존중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존중을 느낀 자녀는 부모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존중이 있을 때 다시 흐릅니다. 이제 잠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다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배울 수 있다.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배운다. 한 번 더 들이마시며 나는 배울 수 있다. 내쉬며 내 자녀에게도 배운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 멈춰야 할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마음이 지칠 때, 참아온 것이 많을 때, 어느 날 툭 튀어나오곤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 말은 왜 자녀에게는 짐이 되는지, 그리고 부모의 외로움을 원망이 아니라 고백으로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참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희생, 인내, 불면, 걱정, 작은 불편을 삼키고, 작은 서운함을 넘기고, 작은 외로움을 괜찮다로 덮어온 시간들. 처음에는 그냥 부모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이면 그 당연함이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아주 작은 계기로 터집니다. 문자 하나에 답이 없을 때, 통화가 자꾸 짧게 끊길 때, 나중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될 때, 무심하게 지나가는 기념일 하나, 몸이 아픈 날에 혼자 누워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 있다가 어느 날 문장 하나로 터집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부모는 사실 자녀를 공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어딘가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녀에게 너무 큰 짐이 됩니다. 자녀는 이미 자신의 삶이 버거운데 부모의 삶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은 자주 벌어집니다. 부모가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녀는 미안. 요즘 너무 바빠. 라고 대답합니다. 부모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너는 이것도 모르지?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엄마, 나 지금도 힘들어. 라고 하니 부모는 나는 안 힘든 줄 아니? 라고 해버립니다. 자녀는 엄마랑 얘기하면 더 힘들어져. 바로 여기서 대화가 끊깁니다. 정말로 끊기는 건 통화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선이 끊깁니다. 부모는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는데 자녀는 더 멀어져야겠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마의 고통의 원인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느낌이다. 내가 힘들어도 엄마 앞에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자녀는 결국 입을 닫아버립니다. 알겠어. 미안해. 다음에 할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원망의 말은 상대를 바꾸지 못하고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모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부모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다. 나도 요즘 마음이 약해졌다. 나도 가끔은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 나오면 자녀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모가 자녀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 때문에로 시작하면 자녀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부모의 고통의 원인이 나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떠안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은데 자녀는 모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게 해결인지 그저 마음의 손잡이인지. 정약용은 원망이 마음을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바꾸지 못하고 내 마음의 평온부터 빼앗습니다. 원망은 상대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 마음에 남는 것은 더 큰 허무함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상대를 움직이기보다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원망을 고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요즘 마음이 약해졌나 봐. 내가 그리웠어. 이 말은 자녀에게 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내 탓은 아니야. 그냥 내가 외로웠어. 이 말은 자녀의 어깨에서 죄책감을 내려줍니다. 길게 통화 못해도 괜찮아. 내 목소리만 들으면 힘이 나. 이 말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허락이 됩니다. 여기에 한 문장을 더 얹으면 대화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바쁘면 문자 한 줄만 해도 돼. 응, 잘 있어. 그 한 줄이면 충분해. 자녀에게 짐을 얻는 말 대신 자녀에게 숨 쉴 틈을 주는 말. 그 말이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부모가 가장 힘든 순간 입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그 단어가 올라올 때 그 자리에서 딱 한 번만 숨을 먼저 쉬어보세요. 그리고 단어를 바꿉니다. 너 때문에 대신 요즘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대신. 요즘 내가 마음이 약해졌어. 이렇게만 바꿔도 자녀는 공격이 아니라 사람을 듣게 됩니다. 이제 잠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봅니다. 원망은 칼이고 고백은 다리입니다. 칼은 상대를 베고 나도 다칩니다. 다리는 상대에게 가는 길을 만들고 나도 건너갑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오늘 원망 대신 고백한다. 한 번 더 내쉬며 서운함 대신 외로움을 말한다. 들이마시며 고백한다. 내쉬며 연결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멈춰야 할 말이 남았습니다. 이 말은 선의로 시작되지만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왜 이 말이 자녀에게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로 들리는지, 그리고 부모의 선의를 자녀의 마음에 닿게 만드는 표현은 무엇인지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자녀가 덜 다치길 바라고, 자녀가 덜 돌아가길 바라고, 자녀가 덜 후회하길 바라는 마음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문제일까요? 이 말은 종종 상대의 감정을 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선의를 말하지만 자녀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를 듣기 쉽습니다. 선의는 좋은 것이지만 선의가 자녀의 마음을 지워버리는 순간 대화는 멈춥니다. 자녀가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사실 이런 뜻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말할 용기가 있어. 나는 우리 관계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해. 나는 나도 존중받고 싶어. 그런데 그 용기 있는 고백이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그래로 돌아오며 자녀의 마음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내 상처는 인정받지 못하네. 부모님의 의도가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하네. 그럼 나는 말하면 안 되겠네. 이때 자녀는 부모의 선의를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감정이 삭제되는 느낌이 싫은 겁니다. 사람은 감정이 지워지는 순간 관계를 지키는 힘이 줄어듭니다. 가장 흔한 장면을 얘기해 볼까요? 자녀가 엄마, 그 말은 좀 상처였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자녀가 알겠는데 그래도 상처였어. 라고 하자 부모는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바로 그럼 나 말 안 할게. 라고 말해버립니다. 부모는 그래. 어차피 말해도 몰라. 라고 해버립니다. 이 대화에서 부모는 내 의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좋은 뜻으로 말한 거라고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자녀는 내 감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내 상처가 틀리지 않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의도와 감정이 부딪히면 대화는 누가 더 옳은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선의의 벽 앞에서 멈춥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같지만 어쩌면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좋은 부모야. 나는 악의가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 확인이 필요한 순간이 부모에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내가 좋은 사람인지 보다
상대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가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이롭게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좋은 뜻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며 그 뜻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뜻은 좋았는데 마음이 다쳤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들리게 했구나. 이 말은 자녀에게 내 감정이 맞다는 안전을 줍니다. 미안해. 내 의도와 내 마음이 달랐네. 이 말은 부모의 체면을 깎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조심할게. 내 마음을 먼저 볼게. 이 말은 자녀에게 다음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모의 진심을 부드럽게 얹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서 말이 세졌나 봐. 그런데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었어. 이 말은 선의를 벽이 아니라 다리로 바꿔줍니다. 자녀가 원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고쳐지는 부모.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쳐지는 부모를 원합니다. 사과할 줄 아는 부모. 감정을 인정해주는 부모.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았는지 다시 돌아볼 줄 아는 부모. 그게 자녀에게는 가장 큰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세상에서 수없이 흔들리다가 집에 와서 안전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은 거창한 돈이나 계획이 아니라 단 한 문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미안해. 그랬구나. 내 마음을 먼저 볼게. 이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눈을 뜬 채로 숨만 따라가도 좋습니다.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증명하느라 사랑을 놓치기도 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라는 말 속에는 부모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가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지금 가슴 한가운데에 조용히 질문 하나를 놓아봅니다. 나는 내 의도를 지키고 싶었나? 아니면 우리 관계를 지키고 싶었나?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오늘 내 의도보다 내 자녀의 마음을 먼저 본다. 한 번 더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선의의 벽을 내리고 마음의 다리를 놓는다. 들이마시며 다리, 내쉬며 연결. 좋습니다. 자녀가 차갑게 느껴질수록 부모가 더 강한 말로 붙잡으면 관계는 더 미끄러집니다. 대신 부모가 말의 온도를 낮추고 빚의 언어를 내려놓고 예언 대신 경청을 택하고 규정 대신 오늘을 보고 우월감 대신 배움의 마음을 열고 원망 대신 고백을 하고 선의 대신 감정을 먼저 인정하며 자녀는 조금씩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짧은 한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자녀에게 이렇게 보내도 좋습니다. 바쁘지? 길게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내가 잘 있으면 좋겠어. 그 한 문장이 자녀에게는 여기는 안전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숨을 한 번 더 내쉽니다. 당신은 지금 자녀를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녀와 연결되는 더 좋은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의 한 문장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말로 살아납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자녀에게 아주 짧은 문자 한 줄만 보내도 좋습니다. 바쁘지? 그냥 내 생각이 나서. 몸 잘 챙겨.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큰 말이 아니라 작은 말의 반복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지금 숨을 한 번 더 내쉽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키며 살아온 당신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대를 응원합니다.